사돈, 영어는 읽을 줄 아세요. 평생 농사만 지어서 까막눈이시겠지. 메뉴판을 조용히 집어든 어머니는 유창한 원어민 발음으로 최고급 빈티지 와인을 주문하시더니 예비시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를 던지셨지요. 야, 이년아, 이 건물 다 내 거란다. 그날 평생 흙만 만지던 우리 어머니의 진짜 얼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만하게 남을 짓밟던 자들의 지옥문이 소리 없이 열리기 시작했지요.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이현우입니다. 올해 32,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스마트팜을 꾸리는 청년 농업인이지요. 토마토와 파프리카 그리고 각종 쌈채소를 유리 온실 안에서 정직하게 길러내는 일이 저의 자랑이자 밥벌이입니다. 저는 거칠애를 지독히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명품 가방보다 흙 묻은 장화가 더 편하고 화려한 화장보다 새벽 이슬에 젖은 얼굴이 더 익숙하지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제가 30해를 넘게 살면서 얻은 유일한 인생관입니다. 씨앗을 뿌린 만큼 거두고 땀 흘린 만큼 열매가 맺힌다는 그 단순한 진리. 저는 그 진리 하나만 붙들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김말순 여사는 제가 어릴 적부터 늘 밭에 계셨습니다. 새벽 4시면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호미를 챙기시던 어머니의 뒷모습, 낡은 몸빼 바지에 흙이 잔뜩 묻은 고무장갑을 끼고 계시던 그 모습이 제가 아는 어머니의 전부였지요. 아버지는 제가 20살 되던 해에 병으로 먼저 떠나셨고 그 후로 어머니는 더욱 밭에만 매달리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참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살. 그것이 저희 모녀가 서로에게 늘 해주던 위로였습니다. 그런 제가 최민철이라는 남자를 만난 건 딱 1년 전 지인의 소개 자리에서였습니다. 대기업 사원증을 마치 훈장처럼 목에 걸고 나타난 그 사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반듯한 이목구비, 그리고 제법 예의 바른 말투까지. 연우 씨, 나 이래봬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 다닙니다. 명함 내밀면 어딜 가도 다들 굽신거리고 대우받는다고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1등 신랑감 아닙니까? 하하. 최민철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은근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유, 그러시구나. 저는 뭐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저 매일 하우스에 나가서 흙 만지고 농사 짓는 게 전부인걸요. 에이, 농사요? 허허, 참나. 요즘 세상에 젊고 고운 아가씨가 밭에서 농사를 다 짓는답니까? 뭐, 남들 안 하는 힘든 일하니까 독특하고 재미는 있겠네요. 최민철이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그 눈빛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애써 못 본 척 넘겼습니다. 30이 넘어가면서 조바심이 났던 탓이겠지요.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삶. 그 흔한 꿈이 저에게는 왜 그리 절실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최민철의 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만난 지 석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였지요.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깔끔한 면바지에 흰 셔츠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최민철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살부터 찌푸리셨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민철아, 네가 만난다는 그 아가씨가 얘니? 어쩜 옷을 이런 구질구질한 걸 입고 나왔대? 최민철의 어머니가 손에 든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네, 엄마. 인사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연우예요. 최민철이 굽실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이연우라고 합니다. 그래, 앉아라. 근데 너 직업이 뭐라고 했지? 아까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농사 짓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온실에서 채소를 키우고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최민철의 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지요. 아이고, 기가 막혀라. 농사꾼? 흙 파먹고 사는 농사꾼이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민철이 너 제정신이니? 번듯한 대기업 다니는 놈이 짝이 없어서 농사꾼을 만나? 네가 아주 단단히 눈이 삐었구나. 삐었어. 최민철의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으며 혀를 차셨습니다. 엄마, 아이 참, 사람 민망하게 왜 이러세요, 정말. 최민철이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긴 뭐가 왜 그래. 뼈대 있는 우리 집안에 어디 흙냄새 풀풀 풍기는 며느리가 당당하게 들어와? 어림도 없는 소리 마라. 우리 집 수준에 너는 절대 안 맞는다. 알아들어? 최민철의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며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손톱만 만지작거렸지요. 어머님, 저 비록 매일 흙 묻히며 일하지만요.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땀 흘려서 정직하게 돈 벌고 있습니다. 제 직업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아이고, 말대꾸하는 것 좀 봐라. 부끄럽고 자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가씨, 사람 사는 세상엔 다 급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너같이 매일 흙구덩이에서 구르는 애가 감히 우리 귀한 아들 옆에 서겠다고? 꿈도 꾸지 마라. 최민철의 어머니가 냅킨을 저의 앞으로 툭 던지듯 밀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냅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최민철은 자신의 어머니 옆에서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한마디 편도 들어주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에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을 마지막 기회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오늘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 최고급 호텔의 최상층 레스토랑 VIP룸. 최민철의 어머니가 기어이 고집을 부려 잡으신 자리였지요.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거리고 순백의 테이블보 위에는 은식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조심스레 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개량한복 차림이셨습니다. 곱게 다린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평소 밭에서 입으시던 몸빼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차림새였지요. 아이고, 사돈 오셨어요? 오시느라 고생은 안 하셨고? 최민철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희를 맞이하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이 부시게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목에 두른 진주 목걸이가 조명 아래에서 반짝거렸지요. 최민철의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의 옷차림을 훑어보시더니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오늘 귀한 상견례 자리인데 참 구질구질하게도 입고 오셨네. 시장 바닥에 마실 나오셨나 봐요. 최민철의 어머니가 입술 끝을 실룩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말끝에 묻어난 비웃음이 저의 귀에 그대로 꽂혔지요. 아유, 사람 몸에는 그저 편하고 깨끗한 옷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옅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놓인 거친 손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 마디마디가 도톰한 평생을 흙과 함께한 손. 저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자자, 비싼 밥 먹으러 왔으니
주문부터 합시다.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비싸고 유명한 곳이에요. 최민철의 어머니가 두꺼운 메뉴판을 펼치며 자랑스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메뉴판을 어머니 쪽으로 쓱 밀어 놓으셨지요. 사돈이 먼저 비싼 요리 좀 골라보세요. 죽을 때까지 이런 고급 식당은 쳐다도 못 보셨을 텐데 오늘 내가 특별히 호강시켜 드리는 거니까. 최민철의 어머니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메뉴판은 온통 영어로 빼곡했습니다. 와인 이름도 요리 이름도 하나같이 알아보기 힘든 글자들 뿐이었지요. 어머니는 메뉴판을 잠시 내려다보시더니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사돈께서 자주 오시는 곳 같으니 직접 맛있는 걸로 골라주시지요. 저는 다 잘 먹습니다. 어머나, 왜 안 고르실까? 사돈이 메뉴판 보고 직접 콕 찍어서 골라야 내 기분이 좋지요. 최민철의 어머니가 옆자리에 최민철을 팔꿈치로 툭 치셨습니다. 최민철이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저를 힐끔 바라보았지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꽉 쥐고 애써 참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눈도 침침하시고 소화도 잘 안 되셔서요. 차라리 제가 메뉴를 좀 보고 고를게요. 아휴, 시끄러워라. 아가씨는 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어른들끼리 고상하게 얘기하는데 어디 버릇없이 툭 튀어나와. 최민철의 어머니가 저의 말어리를 자르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러더니 두꺼운 영문 메뉴판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셨지요. 저는 그 손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돈, 아무래도 주제 파악을 영 못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참다 한마디 해야겠네. 최민철의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뇌까리셨습니다. 사돈, 꼬부랑 글씨 영어는 읽으실 줄이나 아세요? 평생 똥냄새 나는 흙바닥만 파고 사셨으니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이시겠지. 안 그래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민철의 어머니가 손에 든 메뉴판을 어머니의 가슴팍을 향해 매몰차게 집어 던지셨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꺼운 가죽 메뉴판이 어머니의 몸에 부딪히고는 테이블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쳐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어머님, 지금 도대체 저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룸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저의 팔을 살며시 잡으셨습니다. 연우야, 흥분하지 말고 그만 자리에 앉아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메뉴판을 천천히 집어드시는 어머니의 손끝에는 아무런 떨림도 없었지요.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밭에서 살아오신 그분의 입가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메뉴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최민철의 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저조차도 등줄기가 서늘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사돈, 지금 이거 저한테 던지신 겁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머, 던지긴 누가 던져요. 미끄러진 거지. 최민철의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눈치셨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앉은 최민철에게 눈짓을 보내셨지요. 민철아, 사돈께 얼른 사과드리라 그래. 사람이 마음이 좁아서 이런 걸 다 마음에 담네. 최민철의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끼셨습니다. 최민철은 어색하게 웃으며 물컵을 만지작거렸지요. 어머니, 그냥 실수예요. 장모님도 이해하시죠? 최민철이 저를 슬쩍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그 비굴한 웃음에
저는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지요. 민철 씨, 지금 실수라고 했어. 제가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뭐야?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셨겠어. 최민철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지요. 1년을 만나면서 봐온 그 반듯한 이목구비가 오늘따라 이렇게 추악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연우야. 어머니가 다시 한번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겨우 자리에 다시 앉았지요. 사돈, 그럼 사돈이 이 메뉴판 좀 읽어주세요. 저는 뭐 시켜야 할지 모르니까. 어머니가 담담하게 메뉴판을 최민철의 어머니 쪽으로 슥 밀어 놓으셨습니다. 최민철의 어머니가 냉큼 메뉴판을 낚아채셨지요. 어머,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그러잖아요. 이런 자리에는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와야지. 최민철의 어머니가 메뉴판을 뒤적거리며 혀를 차셨습니다. 그때 룸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화려한 모피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들어섰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거리는 장신구로 치장한 60대의 여인이었습니다. 언니 나왔어요. 그 여인이 콧소리를 내며 최민철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생. 어서 와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오라 그랬어요. 최민철의 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하던 우리 이모예요. 강남에서 알아주는 재력가시지. 최민철의 어머니가 목에 힘을 주며 소개하셨습니다. 이모라는 여인이 저와 어머니를 훑어보시더니 눈살을 찌푸리셨지요. 어머 언니, 이 자리가 상견례 자리 맞아요. 이모가 콧등을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맞지 맞아. 왜? 아니, 뭔가 좀 어울리지가 않아서. 이런 데서 상견례는 우리 급이나 하는 건데. 이모가 자리에 앉으며 냅킨을 신경질적으로 펼쳤습니다. 어머니는 미동도 없이 물을 한 모금 드셨지요. 저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자, 저녁 먹읍시다. 여기 유기농 샐러드가 아주 유명해요. 최민철의 어머니가 손짓하자 웨이터가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푸른 잎사귀 위에 방울토마토가 곱게 올라간 샐러드였지요. 저는 그 토마토가 어느 농장에서 왔는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옆 동네에서 유기농으로 정성껏 키우는 농부의 것이었지요. 이거 나는 못 먹겠는데. 이모가 포크로 샐러드를 쿡쿡 찌르며 인상을 썼습니다. 왜요, 동생? 흙 만지던 촌부들이 손으로 만졌을 거 아니에요.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나는 그런 거 생각하면 더러워서 입에도 못 대. 이모가 접시를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최민철의 어머니가 킥킥 웃으셨지요.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저를 진정시켰지요. 사돈, 방금 뭐라고 하셨어? 제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 아가씨, 왜 그렇게 예민해요? 이모는 그냥 자기 취향을 말한 건데. 최민철의 어머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머, 사실을 말한 건데. 사돈 손 보세요. 저 굳은 살 좀 봐. 저런 손으로 만든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최민철의 어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손가락질하며 웃으셨습니다. 이모도 따라 낄낄 웃었지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들고 있던 물컵을 최민철의 얼굴에 끼얹으려 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우야, 앉거라. 어머니가 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 두꺼운 메뉴판을 다시 집어드셨지요. 그러고는 무릎 위에 곱게 올려놓으며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기 웨이터 좀 불러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렸습니다. 최민철의 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셨지요. 곧 웨이터가 다가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여기 이 와인으로 한 병 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셰프 특선도 인원수대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손끝으로 메뉴판의 한 줄을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발음이 어찌나 유창하던지 마치 그 나라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 같았지요. 와인 이름을 부르시는 그 억양에 웨이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네. 최상급 빈티지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웨이터가 허리를 굽히며 물러갔습니다. 룸 안이 순간 조용해졌지요. 최민철의 어머니의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옆자리의 이모도 포크를 든 채 굳어버렸지요. 최민철은 아예 사색이 되어 저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사사돈. 최민철의 어머니가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영어를 하실 줄 아셨어요. 조금요. 어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셨지요. 사돈, 아까 저더러 까막눈 농사꾼이라 하셨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머, 그건 그냥 농담으로. 최민철의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이 건물 누구 건지 아세요?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최민철의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이 건물 내 겁니다. 어머니가 또박또박 한자 한자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룸 안에 정적이 흘렀지요. 최민철의 어머니가 헛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어머 사돈, 농담도 참. 이런 자리에서 그런 허풍을 떠시면 허풍인지 아닌지는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겁니다. 어머니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드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바라보며 눈을 찡긋하셨지요. 저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밭에서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새벽마다 호미를 들고 나가시던 그분이 사실은 제가 알던 어머니가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모, 우리 언니 좀 어떻게 해봐요. 이 사람 뭔가 이상해. 최민철의 어머니가 이모의 팔을 붙잡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친 노인네 아니에요. 무슨 건물이 자기 거래. 이모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지요. 지배인 불러요. 지배인. 이런 자리에 아무나 들여보내니까 이 사달이 나지. 최민철의 어머니가 큰 소리로 웨이터를 향해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밀짚 모자를 벗어놓으신 어머니의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낯설미 이상하리만치 든든하게 다가왔지요. 최민철의 어머니가 지배인을 찾는 목소리가 룸 밖까지 새어나갔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헐레벌떡 들어섰지요. 부르셨습니까, 손님? 지배인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잘 왔어요. 지배인 양반. 여기 이 사람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네. 최민철의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저희 어머니를 가리키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이 건물이 자기 거라나 뭐라나.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은 얼른 내보내야지. 지배인이 그 말을 듣고 최민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옮겼지요. 지배인의 얼굴이 순간 사색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지배인이 어머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그대로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김말순 회장님 오신 줄 미리 알았으면 제가 직접 마중을 나갔을 텐데요. 이거 정말 송구합니다. 지배인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최민철의 어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옆자리의 이모는 포크를 손에 든 채로 얼어붙어 있었지요. 지배인 양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최민철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네, 이분이 저희 건물주이시자 저희 호텔 지분도 상당히 가지고 계신 김말순 회장님이십니다. 지배인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근방 상가 건물 여러 채도 회장님 소유이시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루만의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민철의 어머니의 손에서 냅킨이 스르르 미끄러졌지요. 이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최민철은 입을 반쯤 벌린 채 저의 어머니를 멍하니 쳐다보았지요. 거짓말. 최민철의 어머니가 겨우 짜낸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거짓말이라니요. 저희가 회장님을 어찌 몰라 뵙겠습니까? 지배인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니는 지배인을 향해 옅게 미소 지으셨지요. 수고했어요. 주문한 것들 잘 챙겨서 올려보내주세요. 네, 회장님. 최고로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지배인이 뒷걸음질로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루마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최민철의 어머니는 물잔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벌벌 떨려 잔을 놓치셨지요. 물이 테이블보 위로 주르륵 흘렀습니다. 사사돈. 최민철의 어머니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애쓰셨습니다. 어머, 이거 오해가 좀 있었나 봐요. 내가 농담이 좀 지나쳤나? 사돈.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조금 전에 사돈이 뭐라 그러셨지요? 어머니가 물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셨습니다. 까막눈이라고 그러셨지요. 흙 만지는 손은 더럽다고 그러셨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서리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 사돈. 그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라. 어머니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최민철의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돈, 내가 이 옷을 왜 입고 다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자신의 옥색 저고리 소매를 매만지며 물으셨습니다. 이 옷이 편해서요. 밭에서 딸을 키운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거든요. 네. 그런데 사돈은 오늘 그 자랑스러운 시간을 통째로 짓밟으셨지요. 어머니가 옆에 앉은 최민철에게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자네. 어머니의 부름에 최민철이 흠칫 어깨를 떨었습니다. 네. 어머님, 자니가 아까 뭐라 그랬지? 우리 어머니가 던진 게 실수라고 그랬나? 그게. 자네 눈에는 내 딸이 어떻게 보였을까? 자네 어머니가 내 가슴팍에 메뉴판을 던졌을 때 우리 딸 얼굴이 어땠는지 자네는 봤을 텐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낮게 깔렸습니다. 자네는 그때 우리 딸 편을 들었어야 했어. 아니, 편까지 안 들어도 좋으니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지. 어머님, 저는. 그런데 자네는 웃었지. 어머니 뒤에 숨어서.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최민철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옆에서 이모라는 여자는 아까부터 얼굴이 시뻘개진 채 벌떡 일어나 자리를 뜨려 했지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언니. 급한 일이. 앉으세요. 어머니가 나직이 말씀하시자 이모가 그대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소리가 났지요. 흙 만지는 손이 더럽다고 하셨지요. 그 손으로 만든 음식은 입에도 못 대신다고요.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테이블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셨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 마디마디가 도톰한 그 손을요. 이 손이 우리 딸을 키웠어요. 이 손이 이 건물을 샀고요. 어머니가 이모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부끄러운 손이라 하셨지요. 부끄러워야 할 사람이 누군지 오늘 이 자리에서 똑똑히 아셨을 겁니다. 이모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옆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1년의 시간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지요. 최민철의 어머니에게 백화점을 끌려다니며 무시당했던 나날들. 혼수를 빚내서라도 최고급으로 해오라는 억지 소리를 참아냈던 밤들. 민철에게 매달리며 중간에서 잘해달라고 애원했던 초라했던 저의 모습. 그 모든 시간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치는 소리가 룸 안에 낮게 울렸지요. 민철 씨. 제가 최민철을 불렀습니다. 최민철이 겁먹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지요. 연우야, 오해야. 우리 어머니가 몰라서 그러신 거지. 알았으면 이러셨겠어. 최민철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잘할게. 응. 어머니도 사과드릴 거야. 그렇지, 어머니. 최민철이 자신의 어머니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최민철의 어머니는 이미 반쯤 넋이 나간 얼굴이었지요. 그래. 사돈, 내가 좀 경솔했어요. 우리 이거 없던 일로 하고 다시 파혼하겠습니다. 제가 최민철의 어머니의 말어리를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지요. 연우야. 최민철이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민철 씨, 손대지 마. 제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확실히 알았어. 민철 씨가 어떤 사람인지. 연우야,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해. 할 얘기 없어. 1년 동안 참아온 내가 미련한 거였지. 저는 어머니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가요. 어머니가 저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곱게 달인 옥색 저고리 자락이 사르르 스치는 소리가 났지요. 사돈, 오늘 대접은 잘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밥값은 걱정 마세요. 내 건물이니 내가 알아서 처리하지요. 최민철의 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룸을 나섰지요.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에서 무언가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철의 어머니가 물잔을 집어 던지신 모양이었지요. 호텔 복도의 붉은 카펫이 저희 모녀의 발밑에서 폭신하게 눌렸습니다. 저는 걷다 말고 어머니의 팔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1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그제야 왈칵 쏟아졌지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미련해서. 연우야, 울지 마라. 어머니가 저의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진작에 말해줄 걸 그랬어. 네가 사람을 스스로 보는 눈이 생기길 바랐던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구나.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호텔 로비의 샹들리에 불빛이 눈물에 번져 하얗게 부서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눈물에 번져 별처럼 흩어졌지요. 어머니는 운전석 옆자리에서 저의 손등을 가만히 쓸어주셨습니다. 연우야, 밥은 먹고 자자. 엄마,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뭐라도 좀 삼켜야지. 사람이 슬퍼도 밥은 먹어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참 다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정함이 오히려 저를 더 서럽게 만들었지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고는 사흘을 꼬박 앓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겨우 몇 모금 마시면서요. 1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저의 몸을 짓눌렀습니다. 최민철에게 매달렸던 저의 초라한 모습, 시어머니가 될 뻔한 사람의 백화점 순례를 따라다니며 억지 웃음을 지었던 저희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연우야, 문 좀 열어봐라.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엄마, 나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죽이라도 문 앞에 놔둘 테니 좀 이따 먹거라. 어머니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흑흑 울었지요. 그러다 문득 스마트폰에 저장된 납품 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강도윤 셰프의 레스토랑에 이번 주까지 채소를 넘기기로 되어 있었지요. 계약을 조정하려면 직접 만나 얘기해야 하는데 이 몰골로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사흘째, 더는 미룰 수가 없었지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부터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의 얼굴은 눈이 퉁퉁 부어 흉했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트럭에 채소 상자를 싣고 시내로 나서는데 하필이면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굵은 빗줄기로 변해 앞유리를 두드렸지요. 레스토랑 뒷문 앞에 트럭을 세우고 채소 상자를 내리는 동안 저는 온몸이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요. 연우 씨, 뒷문이 열리며 강도윤 셰프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하얀 요리사 모자를 벗어 던지고 저를 향해 다가왔지요. 이 비를 다 맞고 어떻게 오셨어요? 강도윤이 자신의 앞치마로 저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상자만 옮기고 갈게요. 저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자꾸 갈라졌습니다. 상자는 제가 옮길 테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러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강도윤이 남은 상자를 번쩍 들어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주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주방 안은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강도윤이 마른 수건 하나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걸로 머리부터 좀 닦으세요. 그리고 저기 앉으시고요. 강도윤이 주방 구석에 작은 나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머리카락의 물기를 대충 훔치며 자리에 앉았지요. 연우 씨, 잠깐만요. 강도윤이 냉장고를 열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붉게 잘 익은 토마토였지요. 며칠 전 제가 납품해드린 것들이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스튜 하나 끓여드릴게요. 몸부터 좀 녹이셔야죠. 강도윤이 능숙하게 토마토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가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울렸지요. 저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어깨와 반듯한 뒷목, 그리고 하얀 요리사복. 1년 전 처음 이 사람을 만났을 때가 어렴풋이 떠올랐지요. 농장에 직접 찾아와 저의 흙 묻은 손을 보고 가장 훌륭한 손이네요라고 진심 어린 말을 건네주셨던 그 사람. 그 말에 저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위로 하나를 붙들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최민철 같은 사람에게 매달렸던 저였지요. 강도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저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붉은 토마토 스튜 위로 초록빛 바질잎이 곱게 올라가 있었지요. 드셔보세요. 연우 씨가 키운 토마토가 워낙 좋아서 재료가 다 했어요. 강도윤이 저의 맞은편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자꾸 떨렸지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사흘 굶은 저의 속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지요. 맛있어요. 제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지요. 숟가락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연우 씨, 강도윤이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눈이 그렇게 부어 있는 걸요. 강도윤의 목소리가 참 다정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파혼했어요. 제가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의 앞에 물잔 하나를 밀어놓아 주었지요. 1년을 만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메뉴판을 던졌어요. 흙 만지는 손은 더럽다고 까막눈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서 화도 제대로 못 냈어요. 우리 엄마가 다 감당하셨어요. 나는 그냥 옆에서 울기만 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어머니 뒤에 숨어서 웃기만 했어요. 1년 동안 나는 뭘 붙들고 있었던 걸까요? 강도윤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저의 울음소리만 주방 안에 울렸지요. 이윽고 강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우 씨. 네. 연우 씨가 땀 흘려 키운 토마토는요,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강도윤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이 토마토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 손에 그 무게가 느껴졌어요. 껍질에 흠집 하나 없이 속살은 단단하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새벽이 들어있는지 나는 알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 토마토를 믿는 만큼 연우 씨를 믿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연우 씨의 손은 이 세상 어떤 손보다 정직한 손이에요. 강도윤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거짓 하나 없는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마주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번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고맙긴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강도윤이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지요. 연우 씨, 스튜 다 식겠어요. 얼른 드세요. 남기시면 저 서운해요. 네, 다 먹을게요. 저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한 입 뜨거운 국물이 사흘 굶은 저의 몸을 데워주었지요. 강도윤은 맞은편에 앉아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따금 새빵을 잘라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말없이도 채워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크게 다가왔지요. 빗소리가 잦아들자 창밖으로 옅은 햇살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잊었던 감정 하나를 다시 느꼈지요. 살아봐야겠다는 마음, 그리고 다시 흙을 만지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스튜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저의 안에서 뭉근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온 저는 다음 날 새벽부터 다시 장화를 신었습니다. 며칠간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기운이 신기하게도 어깨에서 슥 내려앉았지요. 온실의 문을 열자 촉촉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밀린 일들을 하나씩 손에 잡았습니다. 연우야, 오늘부터 다시 나오는 거니? 밭에 계시던 어머니가 밀짚 모자 아래로 저를 올려다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네, 엄마. 이제 일해야죠. 그래, 잘 생각했다. 사람은 손을 놀리고 있어야 마음도 놀지 않는 법이야. 어머니가 호미 자루를 툭툭 털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자동화 시설에 매달렸습니다. 온실 안의 온도와 습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장치를 새로 들여놓고 물 주는 시간을 컴퓨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밤새 손보았지요. 낮에는 밭에서 흙을 만지고 밤에는 노트북 앞에서 눈을 비볐습니다. 그렇게 6달이 지났을 때 저희 농장은 친환경 유기농 최고 등급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오고 신문 기자들이 농장으로 찾아왔지요. 이연우 대표님, 젊은 여성이 스마트팜을 이렇게 키우신 게 대단하십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반평생 이 땅에 쏟으신 정성이 있어서 가능했지요. 저는 옆에서 밀짚 모자를 쓰고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나셨지요. 강도윤의 레스토랑도 그 사이 큰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농장에서 독점으로 채소를 공급받아 만든 요리들이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고 결국 미슐랭 가이드에 이름이 올랐지요. 그 소식을 전화로 전해 들은 날 저는 트럭을 몰고 곧장 레스토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윤 씨, 축하해요. 주방으로 들이닥친 저를 보고 강도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우 씨, 무슨 일이에요? 미슐랭이라니. 정말 대단하잖아요. 아, 그거요. 강도윤이 요리사 모자를 벗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그게 뭐 저 혼자 한 겁니까? 연우 씨가 좋은 재료를 대주니까 가능한 거죠. 또 그런 말씀하시네. 진심인데요. 강도윤이 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강도윤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지요. 저는 그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윤과 저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어갔습니다. 일이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시장에 가서 새로운 식재료를 구경했지요. 그러다 어느 봄날 강도윤이 저에게 어머니의 재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연우 씨, 사실 요즘 소문이 좀 들려요. 어머님이 그 건물주라고. 강도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강도윤을 바라보았지요. 응, 맞아. 상견례 자리에서 나도 그날 처음 알았어. 그렇구나. 부담스러워. 부담이라니. 강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우 씨의 어머님이 부자든 아니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연우 씨 손을 좋아하는 거지. 어머님 통장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강도윤이 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흙물이 잘 지워지지 않는 저의 손을요. 이 손이 좋아. 이 손이 만든 것들이 좋아. 그러니까 다른 걸로 우리 사이가 흔들릴 일은 없어. 강도윤의 그 말에 저는 커피잔에 얼굴을 파묻었지요.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싸는 척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몇 달 뒤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호텔의 화려한 예식장 대신 저희가 함께 일군 농장 한가운데서였지요. 푸른 잔디밭에 하얀 천을 두르고 야생화 화환을 세웠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저희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들만 모셨지요. 어머니는 그날도 개량한복 차림이셨습니다. 이번엔 곱게 달인 연분홍색 저고리였지요. 엄마, 오늘은 좀 화려한 옷 입으시지 그랬어요.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나한테는 제일 화려한 옷이야. 딸 시집 보내는 날에 입는 옷인데. 어머니가 저의 볼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히셨지요. 강도윤이 저의 손을 잡고 잔디밭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진짜 부부야. 강도윤이 저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응, 잘 부탁해. 잘 부탁하기는. 내가 잘할게, 연우야. 강도윤이 저의 머리에 얼굴을 부드럽게 대었습니다. 봄바람이 야생화 향기를 실어왔지요. 신혼살림은 농장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에 차렸습니다. 지붕이 붉은 기와로 덮인 아담한 2층 집이었지요. 마당 한쪽에는 강도윤이 손수 꾸민 작은 텃밭이 있었고 그 옆으로 낡은 나무 그네도 하나 놓았습니다. 새벽마다 저희는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강도윤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는 소리에 저의 눈이 떠지곤 했지요. 연우야, 오늘도 온실 먼저 갈 거지. 응. 오늘은 파프리카 수확이 많아. 내가 저녁에 뭐 해줄까? 파스타. 그것도 크림 말고 토마토로. 알겠어.
새 토마토 좀 골라놔줘. 강도윤이 커피잔을 저에게 건네며 웃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온실에서 파프리카를 따고 강도윤은 레스토랑에서 손님상을 준비했지요. 저녁이면 어김없이 저희 집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연우야, 이거 먹어봐. 오늘 새로 개발한 소스야. 강도윤이 접시를 저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오, 맛있다. 뭐 넣은 거야? 영업비밀. 치사해. 영업비밀이라니까. 근데 힌트를 주자면 우리 마당 텃밭에서 딴 거야. 강도윤이 눈을 찡긋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렇게 계절이 몇 번 흘러갔습니다. 봄에는 마당에 벚꽃이 흩날렸고 여름에는 매미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가을에는 감나무에 감이 붉게 익었고 겨울에는 마당에 눈이 소복이 쌓였지요.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최민철 어머니의 백화점을 따라다니며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지금은 강도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한 숨소리를 듣고 있으니 말입니다. 인생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 싶었지요. 과거의 상처는 어느새 흐릿해졌습니다. 최민철이라는 이름도 그 어머니의 얼굴도 이제는 잘 떠오르지 않았지요. 가끔 어머니가 놀러 오시면 저희 셋은 마당의 나무 그네 옆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옥수수를 나눠 먹었습니다. 연우야, 도윤서방.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되는 거다. 어머니가 옥수수 알갱이를 하나 뜯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부자야. 통장에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편한 게 부자지. 강도윤이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강도윤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날 노을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농장 너머로 넘어가는 해가 저희 집 지붕을 주황빛으로 물들였지요. 이보다 완벽한 나날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희 농장 입구에 낯익은 두 사람이 들이닥쳤지요. 그날은 유난히도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온실에서 파프리카를 손질하고 있었지요. 멀리서 자동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여자의 새된 목소리가 농장 마당을 가르며 울렸지요. 이연우 나오라 그래. 이연우. 저는 손에 든 가위를 내려놓고 온실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두 사람이 서 있었지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옷차림은 어딘가 초라해진 최민철의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최민철이었습니다. 연우야. 최민철이 저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1년 만이었지요. 무슨 일이야? 제가 짧게 물었습니다. 연우야, 우리 얘기 좀 해. 응.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최민철이 두 손을 비비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을 쳤지요. 오지 마. 연우야, 우리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셨어. 이모라는 그 여자한테. 집도 잃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우리 어머니 노숙자야, 노숙자. 최민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민철의 어머니가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지요. 아이고, 이연우.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친 년 아니냐. 상견례에서 그렇게 남자 뺨을 때리듯이 파혼을 해놓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냐? 최민철의 어머니가 흙바닥을 두드리며 악을 쓰셨습니다. 결혼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걷어찬 년이 우리 아들이 그 충격에 회사도 제대로 못 다녔어. 위자료 내놔. 위자료. 저는 두 팔을 팔짱 껴 가슴에 두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위자료요. 제가 낮게 되물었습니다. 그래, 위자료. 우리 아들 인생값 내놔. 10억?
10억 정도는 내놔야지. 최민철의 어머니가 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밭에서 호미를 들고 걸어오셨습니다. 밀짚 모자 아래로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이 서리빨처럼 차가웠지요. 사돈, 오랜만이네요. 어머니가 담담하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최민철의 어머니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을 일그러뜨리셨지요. 사돈은 무슨 사돈? 다 끝난 사이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어쩐 일로 우리 농장까지 다 오셨어요. 위자료 받으러 왔지. 우리 아들 인생 망친감. 최민철의 어머니가 흙바닥에 앉은 채로 목을 뻣뻣이 세우셨습니다. 어머니는 호미를 옆에 내려놓으시더니 손을 툭툭 터셨지요. 사돈, 자식 인생값이라는 게 세상에 있나요? 있지, 있고 말고. 그럼 우리 딸 인생값은 사돈이 얼마 내주실 겁니까? 1년 동안 우리 딸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온 그 값은.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최민철의 어머니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악을 쓰기 시작하셨지요. 뭐, 웃기고 있네. 내 딸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흙 만지는 년이. 사돈.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사돈, 지금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지요. 그럼 우리 농장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안 나가. 위자료 받기 전에는 절대 안 나가. 최민철의 어머니가 흙바닥에 아예 대자로 드러 누우셨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지요. 경찰 부를 거야. 불러라, 불러. 어디 한번 불러봐. 나는 죽어도 여기서 못 나가. 최민철의 어머니가 다리를 버둥거리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민철은 얼굴이 벌개진 채 어머니를 말리는 신용만 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일단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나라, 이 자식아. 네가 이 여자한테 차인 게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최민철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그 자체가 어찌나 볼썽사나운지 저는 고개를 돌리고 말았지요.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의 평온한 나날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최민철은 뻔뻔하게도 도윤의 레스토랑까지 찾아왔지요. 저녁 영업이 한창인 시간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급히 뛰어갔습니다. 레스토랑 홀 한가운데에서 최민철이 도윤의 요리사복 앞섭을 움켜쥐고 있었지요. 야, 강도윤.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응. 남이 먹다 버린 찌꺼기 주워가서 신나. 최민철이 도윤을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도윤은 최민철의 손을 붙잡은 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계신 데서 이러지 마세요. 나가서 얘기합시다.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야, 이 새끼야. 내가 그년이랑 1년을 만났어. 알아. 내 마누라가 나한테 어떻게 매달렸는데. 최민철이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요. 민철 씨, 제가 홀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그 손 놔. 당장. 최민철이 저를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안네. 우리 이현우. 당장 손 안 놔. 저는 최민철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지요. 도윤이 저에게 눈짓으로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님들 몇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시는 소동이 벌어지고 나서야 최민철이 물러섰지요. 그날 저녁 저희는 레스토랑 문을 조기에 닫았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이상한 소문이 지역 맘카페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 모녀가 갑질을 해서 서민 청년을 파혼으로 몰아넣었다는 이야기였지요. 거기에 악성 유튜버 몇 명이 붙어
자극적인 영상을 올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제보받았습니다. 이 지역의 유명한 스마트팜 대표가 사실은 알고 보니 갑질하는 재벌 자녀였다는데요. 이런 식의 영상이 하나둘 올라오자 파장이 컸습니다. 농장에 채소를 받으러 오던 몇몇 거래처에서 계약을 잠시 보류하겠다는 연락이 왔지요. 도윤의 레스토랑 앞에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갑질 셰프 물러가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흔들어대며 소란을 피웠지요. 저는 그 광경을 창 너머로 바라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연우야, 왜 그래? 도윤이 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도윤아,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이야. 연우야,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레스토랑도 우리 엄마 이름도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저는 도윤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연우야, 잘 들어. 도윤이 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당신 때문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알겠지? 응. 우리 이거 그냥 넘기지 말자. 이번엔 확실히 끝을 봐야 해. 도윤의 눈빛이 단단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의 스마트폰에는 최민철의 어머니가 보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10억을 주지 않으면 방송국의 제보에 저희 가족을 완전히 매장시키겠다는 협박이었지요.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지요. 대신 다른 감정이 저의 몸속에서 서서히 끌어올랐습니다. 이제는 저도 참지 않겠다는 마음 그 하나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로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들어와라. 어머니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나란히 앉아 문자 내용을 보여드렸지요. 어머니의 눈이 문자 위를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연우야. 어머니가 신문을 접어 옆으로 밀어놓으셨습니다. 엄마가 하나 물어보자. 너 지금 이 사람들이 무섭냐? 아니요, 무섭진 않아요. 그냥 화가 나요. 화가 나면 눈물부터 흘리지 말고 머리를 써야 한다. 어머니가 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 엄마가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본 건 네가 스스로 이겨내는 힘을 기르길 바라서였어. 그런데 이번엔 안 되겠구나. 어머니의 눈빛이 서리발처럼 차가워졌지요. 엄마가 나설게. 진짜 건물주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들한테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 온 것 같다. 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와 도윤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농장 입구와 온실 곳곳에 달아둔 감시, 카메라 영상을 모두 뽑아냈지요. 최민철의 어머니가 흙바닥에 드러누워 악을 쓰던 모습과 최민철이 도윤의 옷깃을 잡고 소리치던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저는 스마트폰을 뒤져 1년 전부터 최민철과 그 어머니가 저에게 보냈던 메시지들을 모조리 되살렸습니다. 장모님 촌스러우니까 미용실 좀 다녀오시라 그래. 흙 만지는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안 어울려. 혼수 빚내서라도 최고급으로 해와야 무시 안 당한다. 이런 문자들이 하나하나 화면 위에 되살아났지요. 저는 그것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파일 하나로 묶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음날 아침 일찍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지요. 김 변호사, 오늘 시간 좀 내주세요. 우리 딸 일로 좀 봐야겠어요. 전화를 끊으신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연우야, 옷 갈아입어라. 시내로 나가자. 어디를요? 엄마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이 있어.
오늘 그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 시내의 한 로펌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회의실 안에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변호사 여러 명이 앉아 계셨지요. 그중 가장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남자분이 어머니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김 변호사, 우리 딸이에요. 이 아이 일로 좀 도와줘야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소개하시자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어리둥절했지요. 어머니는 자리에 앉으시더니 제가 정리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김 변호사, 이 사람들 하나하나 다 걸어서 처리해줘요. 거짓 소문 낸 것, 우리 사위 가게 앞에서 소란 피운 것, 문자로 협박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서늘했습니다. 네, 회장님. 자료가 이 정도면 충분히 걸립니다. 형사 쪽으로도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을 좀 빨리 써주세요. 우리 사위 가게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빠르면 오늘 오후 중에 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료를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지요. 밭에서 호미를 들고 계실 때의 어머니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니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저녁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의 SNS 계정에 접속해 새 글을 쓰기 시작했지요. 몇 번을 지웠다 다시 쓰기를 반복하다가 도윤이 옆에서 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연우야, 있는 그대로 써. 꾸미지 말고. 응. 저는 손끝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1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부터 최근 저희 농장과 레스토랑에 벌어진 일까지 하나도 숨김없이 적어 내려갔지요. 호텔 지배인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과 그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이 누구인지를 있는 그대로 밝혔지요. 글을 올리고 몇 시간이 지나자 저의 SNS는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과의 댓글을 남겼지요. 이연우 대표님, 잘못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해서 죄송해요. 저 유튜버 채널 신고했습니다. 여론이 뒤집히기까지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짓 영상을 올렸던 유튜버들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지요. 몇몇은 급하게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며칠 뒤 최민철이 다니던 회사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지요. 품위 유지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최민철이 해고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최민철과 그 어머니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지요. 경찰서 앞에서 두 사람이 실랑이하는 모습이 어느 지역 뉴스에 잠깐 나왔습니다. 이년아, 다 네가 시켜서 한 거잖아. 10억 받아내면 반씩 나누자며. 최민철이 자신의 어머니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지요. 이 자식이.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먼저 나한테 위자료 얘기 꺼냈지. 최민철의 어머니가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악을 쓰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는 그 광경을 저는 텔레비전 화면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저와 결혼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의 진짜 모습이 저기 있구나 싶었지요. 씁쓸했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재판정에 나가 담담하게 그동안의 일들을 진술했지요. 도윤이 옆에서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판사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무거운 판결을 내렸지요. 최민철과 그 어머니는 거짓 소문을 낸 죄,
저희 가게 영업을 방해한 죄, 그리고 협박한 죄를 모두 인정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했지요. 판결이 내려지던 날 최민철의 어머니가 재판정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연우,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우리 아들 인생 걸린 일이야. 최민철의 어머니가 두 손을 싹싹 비비셨지요. 옆에서 최민철도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연우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1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의 가슴팍에 메뉴판을 던지던 그 손이 지금 저의 발끝에서 싹싹 비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돌아섰습니다. 연우야. 최민철이 저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지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정 문을 열고 나오는데 도윤이 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었지요. 바깥으로 나서자 늦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저의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지요. 가슴 한구석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그제야 툭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희는 다시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소란이 마침내 잦아들자 온실안의 파프리카가 다시 붉게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저희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연우 대표님,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저희 매장에 납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담담히 대답했지요.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지요. 도윤의 레스토랑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오히려 더 붐볐지요. 정직함을 지켜낸 착한 가게라는 소문이 나면서 예약이 몇 달치가 밀릴 정도였습니다. 연우야, 오늘은 예약 손님이 20팀이야. 도윤이 저녁 식탁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쁘겠네. 응, 그래도 좋아. 다시 이렇게 손님들 앞에 설 수 있어서. 도윤이 저에게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건네주었지요. 저는 그 밥을 입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며칠 뒤 지인을 통해 최민철 모자의 소식이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뒤 남은 빚과 전과자 낙인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방 어딘가로 야반도주하듯 떠났다는 이야기였지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저를 흔들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는 저의 마음속에서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않았지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당의 벚나무가 연분홍 꽃잎을 흩날리던 어느 오후, 저는 배가 살짝 부풀어 오른 몸으로 나무 그네에 앉아 있었지요. 곧 세상에 나올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우야, 여기 있었네. 도윤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응, 바람이 좋아서.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이 아이가 오늘은 발길질을 많이 해. 저는 배 위에 손을 얹었지요. 도윤이 저의 옆에 앉아 저의 배에 귀를 대었습니다. 우리 아기 아빠 목소리 들리지? 도윤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서 나와서 아빠랑 놀자. 저는 도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지요. 어머니가 어느새 마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전히 낡은 밀짚 모자를 쓰신 채로 손에는 갓 캐낸 나물 한 소쿠리를 들고 계셨지요. 어이구, 우리 사위 오늘도 일찍 왔네. 장모님, 오늘 나물 많이 캐셨어요. 많이 캤지. 이거 저녁에 무쳐 먹으면 우리 손주도 잘 먹지. 어머니가 소쿠리를 툇마루에 내려놓으시며 웃으셨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시라니까요. 그 돈 다 뭐 하시려고 밭에서 그렇게 고생하세요.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지요.
연우야, 사람이 손을 놓으면 마음도 놓는다고 그랬잖니. 엄마는 이 밭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 어머니가 밀짚 모자를 벗으시며 그늘로 들어오셨습니다. 화려한 건물주로 사는 것보다 이렇게 땀 흘리며 사는 게 속이 훨씬 시원해. 통장에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그냥 종이 위의 숫자야. 어머니의 그 말에 저와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이 흙에서 자란 아이라는 뜻으로 두 사람이 오래 고민 끝에 골랐지요. 아이는 저를 닮았는지 어릴 때부터 흙 만지는 걸 좋아했습니다. 돌을 갓 지났을 무렵부터 마당의 텃밭을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흙을 만지작거렸지요. 아이고, 우리 손주. 벌써 농사꾼이 다 됐네. 어머니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시며 볼을 비비셨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저는 그 광경을 부엌 창 너머로 바라보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이상한 일이었지요. 몇 해 전 저는 호텔의 붉은 카펫 위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메뉴판을 던진 그 여자 앞에서,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의 비겁한 웃음 앞에서 저는 초라하게 무너졌었지요. 그런데 지금 저는 흙마당 위에 서 있습니다. 땀 냄새와 나물 냄새가 뒤섞인 저의 집에서 저의 딸과 저의 어머니와 저의 남편이 함께 웃고 있지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했던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자리로, 그 사이를 이어준 것은 결국 저의 손이었습니다. 흙 묻은 손, 굳은 살 박인 손, 새벽마다 호미를 잡던 이 손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지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사람의 값을 매기는 건 옷도 아니고 통장도 아니고 명함도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의 값은 그 사람이 흘린 땀에 있고, 그 사람의 손끝에 남은 흔적에 있고, 그 사람이 지켜낸 진심에 있다는 것을요. 한때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궁금하지도 않지요. 다만 하나 확실한 건, 남을 얕잡아 본 그 오만함이 결국 그 사람들의 발밑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헛된 우월감으로 쌓아 올린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지요. 저녁 노을이 지붕을 붉게 물들릴 무렵 도윤이 레스토랑에서 돌아왔습니다. 연우야, 오늘 하루 어땠어? 평범했어? 아기가 오늘 텃밭에서 흙 한 움큼을 입에 넣어서 좀 놀랐지. 뭐라고? 아이고, 우리 딸. 도윤이 아이를 안아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밥상을 봐주셨지요. 자, 다들 이리 와서 밥 먹자. 오늘은 봄나물이 참 향긋해. 식탁에 둘러앉은 저희 네 사람 위로 부엌의 노란 등불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도윤의 옆에서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거친 요리사의 손과 흙 묻은 저의 손이 서로를 감싸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직하게 흘린 땀은 절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 푸른 땅 위에서 저희 가족은 앞으로도 그 하나만을 믿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밥 짓는 냄새가 창문 너머 봄바람을 타고 마당의 벚나무 아래까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연우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때는 흙 묻은 손이 부끄러워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던 한 여자가 결국 그 손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켜내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품에 안게 되는 이야기였지요. 사람의 값어치는 명품 가방에 있지도, 대기업 사원증에 있지도, 통장의 숫자에 있지도 않습니다. 새벽마다 흘린 땀방울에 있고, 굳은 살 박인 손끝에 있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지켜낸 진심에 있지요. 남을 얕잡아 보며 쌓아 올린 헛된 우월감은 결국 자기 자신의 발밑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반대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 곁에는 그 진심을 알아봐주는 진짜 인연이 반드시 찾아오지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흘리고 있는 그 땀방울이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편이 되어줄 테니까요. 정직하게 흘린 땀은 절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